자,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16강입니다. 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 두 번째 내용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21번 문제, 배달의 특례 중 보관 우편물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서 우체국 보관에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그 우체국 창고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등기 우편물은 정당한 수취인인지 확인한 후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고요. 우편물을 내어주고 우편 물류 시스템에 배달 결과를 갖다 등록합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관기관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10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일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착한 날부터가 아니라 도착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이 취지를 갖다가 좀 이해하시면 관련된 기억을 갖다 하는데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보관기간을 갖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하면 도착한 날이 아침 이른 오전 시간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1시 정도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 늦게 해서 도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착한 날부터 해서 10일로 해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도착 시점에 따라서 이 최종적으로 우편물을 갖다가 받아야 된 분들이 시간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후 늦게 도착을 했다.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10일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하루를 갖다 그냥 까먹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모두 다 공평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네 번째,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취인이 10일 이내 우편물을 갖다가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20일 이내로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0일로 한다. 22번에 배달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집배원 배달 전이나 배달하지 못해 반송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은 수취인 청구에 의해서 창고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두 번째,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지역 등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에 마을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요.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맞죠? 세 번째, 보관 우편물 교부 관련하여 등기 취급한 보관 우편물은 배달증의 적요란에 보관이라고 해서 적은 후 수취인에게 내어줄 때까지 보관합니다. 맞아요. 네 번째, 선방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은 창구에서 교부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4번이 되겠습니다. 선방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교부한다라는 점. 자, 이어서 23번에 보시면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 배달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 신고의 접수는 수취인과 대리 수령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신고인 주소로 가는 우편물 중에서 일반 우편물과 등기 우편물은 1차 배달할 때 수취인 부재일 경우에만 지정된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돼요. 일반 우편물,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 일반 우편물은요, 수취인의 주소지로 해서 배달합니다. 반면에 등기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1차 배달을 했는데 그때 수취인, 자, 이때 수취인 부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그 지정된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합니다. 세 번째, 특별 송달, 배달 증명, 내용 증명, 보험 등기, 안심수포, 민원 우편은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이다라고 했는데 민원 우편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 있잖아요. 계약 등기로 해서 회신, 본인, 지정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민원 우편 이 자체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네 번째, 매일 낮 시간대 부재 중일 경우에도
1차 배달부터 대리 수령에게 배달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24번 문제 보시면 수치인 장기부재 시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휴가 등으로 수치인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등기 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사항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주의하실 것은 등기 우편물에 대한 배달이에요. 두 번째, 주소지에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 그 동거인에게 배달합니다. 세 번째, 수취인 장기부재 신고서에 돌아올 날짜를 갖다 미리 신고해서 15일 이내다라고 한다면 수취인이 돌아올 날짜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날짜에 다음 날 배달합니다. 다음 날.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돌아올 날짜를 갖다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돌아올 그 시점이 낮인지 밤인지 아니면 뭐 새벽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배달하기 위해서는 돌아올 날짜 다음 날로 해서 배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수취인 장기부재 신고서에 돌아올 날짜를 갖다 미리 신고해서 15일 이후인 경우다라고 한다면 수취인 장기부재라고 해서 표시한 후에 반송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15일 관련했을 때 수취인 장기부재 신고서 관련했을 때 15일 기점을 해가지고 지금 이 처리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15일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죠.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방치 우편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배달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돼요? 15일 경과가 됐다라는 거죠. 경과. 그러한 우편물을 장기 방치 우편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되고 있는 15일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내용 갖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건 뭐냐라는 건데 3번이 되겠습니다. 돌아올 날짜의 다음 날에 배달한다는 것이죠. 25번에 보시면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사전에 수취인이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해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수취인을 방문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을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동의한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수취인과 다른 집배구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배달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요거는 같은 집배구다라고 했었습니다. 같은 집배구. 세 번째, 특별송달, 보험등기, 내용증명 등 수취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증명이 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련된 내용 갖다가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주의할 부분이 이런 겁니다.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등장한 게 뭐냐라고 하면 특별 송달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 취급도 있어요. 그리고 착불 배달. 얘도 그래요. 물론 여기서는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 단 수취인으로부터 착불 배달 요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등기 해가지고 이때 회신과 본인 지정으로 해 있는 경우 이때도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송달, 보험취금, 착불배달, 계약 등기 이렇게 내용이 좀 한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해당 고시에 이 내용 보시면은 내용 증명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옳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상하기 쉬운 소포우편물 등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부착된 이용 약관 등에 고지되어 있는 배달 제한 우편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취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소지로 배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상하기 쉬운 소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원칙은 주소지로 배달합니다. 주소지 배달. 그런데 만약에 수취인
동의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다가 이걸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집배구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특별송달, 보험등기 등 수취인 직접 수령한 사실이 필요한 우편물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데 그 안에 내용 증명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하기 쉬운 수포 관련했을 때는 이와 같이 주소지 배달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수취인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26번에 보시면 주거 이전 우편물의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주거 이전 신고를 철회한 경우 우편물 전송 기간이 만료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갖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해외로 이주를 했어요. 우편물을 전송하지 아니하고 발송인에게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 이전 우편물의 전송 관련했을 때 발송인에게 여기에 보시면은 반송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게 그런지 한번 보세요. 철회를 했다. 전송기간이 만료된 후에 도착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해외로 이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발송인에게 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편물을 갖다 전송할 때는 주거 이전 신고된 주소를 기재한 부전지를 해당 우편물에 붙여서 관할 우체국을 해서 송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거 이전을 신고한 경우에 3개월이 경과하거나 우편물 전송 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한다면 우정사업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취인에게 내게 하고 우편물을 전송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정사업 본부장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문제 보시면 주거 이전 우편물의 전송과 수취인 배달 장소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갖다 신청한 경우 서비스 기간 동안 표면에 구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이전한 주소지로 해서 전송한다. 내용이 타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편물 표기 주소지에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일반 우편물의 수취인이 배달 장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수취인이 지정한 수령지로 해서 배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취인의 배달 장소 변경이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우편물이 아니라 등기 우편물이 한다는 거죠. 등기 우편물.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 이전 우편물의 전송과 수취인 배달 장소 변경 관련했을 때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수취인 배달 장소 변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상 우편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도 되고 등기 우편물도 가능해요. 이거 둘 다 됩니다. 일반도 되고 등기 우편물도 돼요. 그런데 수취인의 배달 장소 변경에 있어서는 등기 우편물만 되는 겁니다. 요거 등기 우편물만. 또 하나는 부전지를 붙인다라고 했었잖아요.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관련했을 때는 이와 관련했을 때 이전한 주소지로 해서 부전지를 붙입니다. 근데 수취인의 배달 장소 변경 관련했을 때는 부전지 붙이는 게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교재에 직접적으로 해서 내용이 제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거 이전 여기에 관련했을 때 우편물의 전송에 있어서는 일반과 등기 우편물 다 돼요. 그런데 부전지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취인의 배달 장소 변경이라는 것은 얘랑 좀 달라요. 등기 우편물만 그 취급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부전지를 붙여요? 안 붙입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수수료를 내고 우편물을 전송받는 자가 해당 전송기간 중 철회를 요청할 경우에 납입한 수수료에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공제하고요.
남은 금액은 반환해서 줍니다. 맞아요. 네 번째, 주거 이전을 갖다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도 도착한 우편물을 수취인이 받기로 신고한 경우에 이때는 수수료를 갖다가 내게 하고 우편물을 전송하도록 돼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신고한 날부터 3개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 경우에 있어서 무료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후부터가 유료가 되는 거죠. 3개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편물을 갖다 전송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료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수취인의 배달 장소 변경에 있어서는 등기 우편물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28번에 보시면 고층 건물 내 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2층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은 해당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에 보기 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 사무소, 사업소별로 해서 규격에 맞는 우편 수취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고층 건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3층 이상이죠. 3층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건물의 구조상 한 곳에 전부를 갖다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3층 이하의 위치에 몇 개의 장소로 해서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3개 장소 이내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설치 대상 건물로서 1층 출입구,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우편물 접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수취함을 갖다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관련했을 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3번 내용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등이 없는 고층 건물 내에 배달하는 모든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 수취함에 배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게 아니라 일반 우편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3층 이상 건축물을 관련했을 때 고층 건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3개 이하 위치에 3개 장소 이내로 해서 분리해서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이 없는 고층 건물에 배달되는 일반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 수취함에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29번의 문제 보시면 고층 건물 내 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우편 수취함에 투함된 우편물은 장기간 방치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두되 고객이 요청하거나 이사 등 수취인이 없음을 확인할 경우에는 반송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은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통상의 경우에 수취인 알림톡, 전화 등을 통해 경비실 관리사무소를 배달 장소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동장소 근무자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해서 배달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당 우편물로 인해서 법률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보면은 세법에서도 이 납세자에게 해당 우편물을 갖다가 송달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놓고 치열하게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다 보니까 어떤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러한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갖다가 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이 어떤 경우에도 이와 관련했을 때 우편물을 갖다 수령하지 않는다. 그와 관련했을 때 모두 본인이 책임이 이제 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아예 이걸 협의조차를 안 하는 그러한 곳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건축물 소유자는 공동주택, 상가, 빌딩 등의 건축물에 우편 수취함이 한 장소에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우편물 반송함을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반송 표시가 없는 우편물은 오배달 사례를 갖다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 표면 여백 또는 접착식 메모지 등의 날짜 및 반송 사유가 표기될 거 요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요.
이외하나요? 해당 우편함에 재투함하거나 또는 수취인에게 문의한 후에 반송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입니다. 1회 한해서.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1회 한해서 해당 우편함에 재투함하거나 또는 수취인에게 문의한 후에 반송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30번에 보시면은 고층 건물 내 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내용 갖다가 보시게 되면요. 고층 건물 내 우편물은 우편 수취함이나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건축물 또는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물이나 구내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두 번째, 우편 수취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우편 수취함 또는 우편물 접수처를 설치하지 아니했을 때 일반 통상에 한정하여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 통상에 한정하느냐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뭐까지? 보통소포 우편물이 있죠. 이것까지 해가지고 보관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 내 우편물의 배달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는 네, 우편물의 배달 뭐에 한정해요? 일반, 통상, 그 다음에 보통소포 우편물에 한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고층 건물 내 우편물의 배달 관련했을 때. 이런 내용들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우체국. 무인우체국 여기에 우편물 배달이라는 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서비스에 대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취급 대상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의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확장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소포가 들어가요. 보통소포. 그 다음에 등기통상과 등기소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소포 관련했을 때 내용을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고층 건물이 우편 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배달우체국에서는 보관 교부 실시 며칠 전까지 7일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5일이죠. 5일. 건물 관리인과 입주자에게 우편 수취함 설치를 촉구하는 우편물 보관 교부 통지서를 갖다가 발송합니다. 네 번째, 보관 교부할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도착한 날부터 10일로 합니까? 도착한 다음 날 10일로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우편물을 갖다 수취하지 않았을 때는 보관 기간 경과하여 반송이라 표시하고요. 발송인에게 반송합니다. 따라서 옳은 거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관련했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 통상과 보통소포 우편물에 대해서 한정해서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 교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관 교부 실시 5일 전까지 우편물 보관 교부 통지서를 갖다가 발송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이어서 31번에 보시면은 무인 우체국 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시면은 취급 가능한 대상 우편물에 대해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고객이 보통소포, 등기통상, 등기소포 우편물이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얘가 안 들어가요. 얘가 안 들어갑니다. 보통소포는 안 들어가요. 따라서 이때 서비스 가입을 갖다가 하지 않은 고객이라고 한다면 등기통상, 그 다음에 등기소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통소포, 등기통상, 등기소포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번에 수취인이 부재할 때 무인우체국에 배달하기로 수취인에게 배달 동의를 받은 등기통상과 등기소포
수포우편물은 우편상자 4호 이하 30kg 이하인 경우에만 배달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때 수포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우편상자 5호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kg 이하인 경우에 배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30kg이 언제 나오냐? 우리가 통상우편물 관련했을 때 국내 특급이다라는 거예요. 통상우편물 관련했을 때 국내 특급. 이러면 취급 가능한 무게가 어떻게 돼요? 30kg이죠. 그 다음에 소포우편물 관련했을 때 30kg 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 등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사실상 이때 국내 특급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30kg 이렇게 설명된 내용은 있었어요. 이때도. 그 다음에 용기의 직접 교환이라고 해서 설명된 내용도 보시면은 거기에서도 설명이 나왔는데 30kg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 서비스 재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험 취급, 특별 송달, 계약 등기, 회신과 본인 지정, 이러한 우편물 등은 우정사업본부 고시에서 규정한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이다. 그 다음에 국제 우편물,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국제 우편물.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무인 우체국 우편물의 배달이잖아요. 무인 우체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인 우편물 보관함이 또 있으니까 그와 관련했을 때 우리가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 우편물 보관함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무인 우체국 내용 있잖아요. 둘 다 고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시한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차이 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국제 우편물 관련했을 때의 언급은 여기만 나와요. 무인 우체국.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무인 우체국과 무인 우편물 보관함 관련했을 때 사실상 고시가 된 내용은 얘와 얘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국제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무인 우체국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라본에 보시면 우편물 배달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번호 입력은 서비스 가입자 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이거 회원번호 입력 관련했을 때 이런 내용 같이 봐주시죠.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을 갖다 모두 골라라라고 한다면 다와 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와 라.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죠. 자, 이어서 32번에 보시면 무인 우체국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재중 우편물 배달이나 서비스 미가입자인 경우에 비회원 배달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비회원 배달을 선택한다. 부재중 우편물 배달. 그 다음에 서비스 미가입자. 두 번째 무인 우체국 배달함에 우편물을 넣고 닫으면 배달 완료로 자동 처리가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가입 회원의 회원 번호와 회원명이나 관계명이 일치하지 아니한 우편물도 배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요거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지만 우편물 갖다가 배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인 우체국 배달함에 배달 요청된 착불 요금은 우편물은 배달 직전까지 착불 요금이 수납 완료된 경우에 배달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3번입니다. 서비스 가입 회원의 회원 번호와 회원명이나 관계명이 일치하는 우편물만 배달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33번 문제 보시면 무인 우체국 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배달함이 부족한 경우에 고객 의사 확인 절차는 생략하고 수취인의 관내 주소지나 관할 우체국에 배달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달함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배달함 부족. 이때는 어떻게 하냐? 고객 의사 확인을 합니다.
고객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배달은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내용 갖다가 살펴보면 특별 소통 기간에 배달함이 부족한 경우. 배달은 부족한데 이거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 소통 기간에 배달함 부족입니다. 자, 이때는 수령인의 관내 주소지로 해서 우선 배달하고요. 이때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때 고객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 생략 가능하죠. 따라서 지금 내용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과 2번 관련했을 때 내용이 달라요. 지금 원래 정확한 표현하고 했을 때 살짝 뒤바꿔 놓은 겁니다. 네 번째, 배달함에 배달한 후에 3일 이내 우편물 갖다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송 처리하고요. 이때 재배달, 전송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다. 주의하실 것은 배달함에 배달한 후에 3일 이내에 우편물 갖다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재배달, 전송 이런 것들 전부 다 불가해요. 보관 기간까지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 정답은 2번이에요. 배달함이 부족할 경우에 고객 의사를 갖다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특별 소통 기간에 배달함이 부족해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고객 의사의 의사 확인이 생략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생략 가능하다. 네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 배달함에 배달한 후에 3일 이내 우편물 갖다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송 처리하고 이때 재배달, 전송, 보관 기간 연장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34번에 보시면은 등기 취급 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의 수취인이나 동거인 또는 같은 직장 근무자는 정당 수령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에 있는 수취인의 배달 동의를 받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정당 수령인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주의하실 것은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입니다. 같은 집배구. 세 번째, 대리인이 수령할 때 수취인 이름으로 해서 서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때 이렇게 서명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서명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리인이 수령한다라고 한다면 수취인 이름으로 해서 서명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에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 자료를 PDA로 해서 장착된 카메라로 해서 촬영해서 수령 사실을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갖다 골라라라고 한다면 답은 3번. 대리인이 수령한다라고 한다면 수취인의 이름으로 해서 서명하는 거 금지한다라는 거죠. 35번에 보시면 보험 취급, 통화 등기 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했을 때 문제 일부를 갖다 좀 수정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의 이 복인데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꿀게요. 반송, 불능, 통화 등기 우편물은 통화를 얻지 않은 상태로 반송분은 우편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에 보시면 국내 특급으로 해서 취급된 통화 등기 우편물이 현금 출납 업무 마감 시간 이후에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금 요거 어떻게 하느냐? 시간의 현금 중에서 대체해서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 등기 우편물의 반송 또는 전송할 때 반송, 전송하는 것을 관할하는 집배구 앞으로 해서 송금 통지서 및 원부를 발행하여 우편물에 넣어 반송 또는 전송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통화 등기 우편물을 갖다 배달할 때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그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요. 내용 금액과 표기 금액을 서로 비교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반송불능 통화 등기 우편물은 통화를 넣지 않은 상태로 해서 반송불능 우편물로 해서 처리하느냐? 그게 아니라 통화를 넣은 상태로 해서 반송불능 우편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에 35번에서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통화를 넣은 상태로 해서 반송불능 우편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이번에 36번에 보시면은
보험 취급 및 증명 취급 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교재에서 보험 취급 이렇게만 나왔는데 사실 내용에 내용 증명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명 취급 우편물까지 요걸 포함해서 다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 35번의 문제를 보험 취급 및 증명 취급 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내용 증명 우편물은 수취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해당 주소지를 갖다 방문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설사 수취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방문해서 그리고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후에 반송 처리하라고 했었습니다.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내용 증명 우편물의 반환 청구는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되 발송인이 아닌 접수국으로 해서 반송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반환 청구 관련했을 때 다른 우편물과 좀 다른 굉장히 좀 차별화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접수국으로 반송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물품 등기 우편물의 배달 시 우편물을 갖다 확인하고요. 수취인에게 봉투와 포장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편물을 갖다가 확인하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진 않아요. 그냥 봉투와 포장 상태 이상 유무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물품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수취인에게 겉봉투를 열어 확인하게 한 후에 표기된 유가증권 증서류명, 금액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물품 등기 우편물 갖다 뜻하는 게 아니라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내용 증명 우편물 관련했을 때 수취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방문해서 확인한 후에 반송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고 물품 등기 우편물은 다른 거와 좀 다르게 내용물을 갖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거 단순히 봉투와 포장 상태 이상 유무만 확인하게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 배달 관련했을 때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비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증명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배달 증명서는 배달 증명 우편물 발송인 주소지 관할 집배국에서 출력하며 출력 기준일은 배달 완료 등록 후에 D+1입니까? 아닙니다. D+2라고 했었죠. 이거 배달 완료 등록한 후에 D+2가 됩니다. 두 번째, 배달 증명은 우편물 발송 시 발급 신청할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발송 후라도 전국의 우체국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우편물 배달 시 배달 결과를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주거 이전 신고된 배달 증명 우편물은 이사간 주소로 해서 전송 처리하여야 하며 전송된 우편물을 배달할 경우에 정당한 주소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배달합니다. 네 번째, 배달 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었을 때는 반송 우편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D+1이 아니라 D+2 배달 완료 등록한 후에 D+2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어서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특급 취급 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취급 지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되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일수를 더해서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합니다. 취급 지역은. 두 번째, 특급 우편물을 전송하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는 전송 또는 반송한 날의 다음 근무일까지 배달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재배달할 우편물은 3회째 배달에 가장 빠른 방법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2회입니다. 2회. 네 번째, 우체국 축하카드 및 온라인 환 민원 우편은 이길 특급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죠. 있죠.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취급지역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한다라는 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회째 가장 빠른 방법을 해서 배달한다. 우체국 축하카드와 온라인과 한 민원우표는 이길 특급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점도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39번에 보시면 특별 송달의 배달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수신이 일시 부재 중이고 사례를 판단할 수 없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편에 다시 배달을 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뭐 이와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보충 송달 관련했을 때는 동거인 관련했을 때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취지의 내용을 갖다 이해할 정도, 보통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거의 교재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특별 송달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 특별 송달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이 보는 곳에 두고 올 수 있죠. 유치 송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 배달한 때 수신이 부재한 경우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행하여 부착하고요. 다음 근무일에 다시 배달하되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1차 때까지만 발행해서 부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2차. 왜냐하면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 몇 회 배달해요? 3회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때까지 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부재 중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붙여요. 1차 때까지 발행하여 부착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또는 선박에 있는 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자에게 배달하는 특별 송달 우편물은 그 기관의 장 또는 접수처에 배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우편물에 대한 도착 안내서는 2차 때까지 발행을 해서 부착한다. 왜냐하면 얘가 3회 배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40번 문제를 보시면요. 특별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전산 등록한 배달 결과는 다음날 땡땡시 땡땡분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법원의 재판 사무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 전송이 됩니다. 기 전송된 건은 배달 결과를 수정하면 법원의 재판 사무 시스템에 반영이 되나요? 반영은 안 된다라고 했었죠. 반영은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을 갖다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편 물류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기재하라, 반영하라라고 했었죠. 두 번째, 3차 때까지도 수신이 부재하여 배달하지 못한 경우 2일간 보관하지 않고 3차 배달일 다음 근무일 최선편으로 해서 반송 처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요 표현을 왜 넣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2일간 보관한다 이런 표현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제 기재한 것이고 실제는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는 3회 배달하고 보관하지 않고 반송, 반환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복잡한 양상으로 해서 기재를 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재배달 기간 중에 수신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경우 우체국에서 보관했다가 교부하되 이 경우에 본인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송달 우편물 표면에 본인 외 배달 금지, 배우자에게 주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편물 표면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배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뭐 이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친족 확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동 전송되고 그렇게 해서 기전송된 건은 배달 결과 수정하더라도 반영되지는 않는다. 반영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1번에 보시면 특별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교부 송달에서 법인이 수취인인 경우에 정당 수령인은 법인의 대표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 송달의 정당한 수령에 관련하여 동거인은 세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위한 생계도 같이 하는 이거는 뭐예요? 같은 세대로 돼 있어요. 같은 세대.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취인의 장기 부재 등으로 대리 수령자가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는 유치 송달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하는 경우는 조우 송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보는 거죠.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다라고 하면. 따라서 가장 옳은 거는 뭐냐라고 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동거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같은 세대 거주자로 해서 제한한다. 같은 세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수취인의 장기 부재 등의 경우다라고 한다면 유치 송달할 수 없습니다. 창구에서 교부하는 것도 조우 송달의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